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민주당이 오늘 당초 정부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시작하면서 안전운임제 영구 보장을 주장했었는데 같은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까지 정부안을 수용한 마당에 화물연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 시간 현재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피소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이번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계엄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때 아닌 상춘제 슬리퍼 공방도 관심 뉴스였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2월 8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자 만여 명에 대해서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중단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뒤늦게 수용하기로 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업무 복귀가 선행돼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새는 나이보다 최대 2살 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남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어렵게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최고 90%까지 올리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6개월 뒤부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값싼 호주산 염소와 중국산 한약재로 만든 진액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5년 동안 무려 5천여 명에게서 8억 원을 챙긴 업체가 구속됐습니다. 조사를 확대했더니 업체 8곳이 더 적발됐습니다. 올 수능에서 수학이 어렵게 출제돼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어서 이과생들이 인문계에 대거 지원에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만점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철강과 석유화학으로 확대하는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대상자가 만여 명으로 기존 시멘트 분야보다 훨씬 많은데 정부는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운송 사무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당사자를 확인한 뒤 서류를 전달합니다.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대상자는 2,500명 규모였던 시멘트보다 훨씬 큰데 정부가 명령 발동과 동시에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철강은 155곳에 6천여 명, 석유화학은 85곳에 4,500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 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제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자 다시 한번 강경 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무엇보다 업무 개시 명령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 뒤 시멘트 운송량은 평소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공사도 다시 시작되는 추세입니다. 한때 평소에 12%까지 줄었던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업무 개시 명령이 화물연대 파업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을 뒤늦게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복귀가 먼저라면서 선복귀 후 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서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후퇴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을 늘리기 위해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꾸리고 법 개정을 위해 일정을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요구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해온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이 악화하자 무승부로 하자는 거라면서 업무 복귀 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노총의 입법 신여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 운운하는 것도 호환무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일당으로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을 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수집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저녁 대전에서 본부 임원과 16개 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총파업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애초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파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회의 안건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는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이나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업무 복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파업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정부 업무 개시 명령이 처음 발동됐던 2000년 의료 파업 때의 법원 판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던 정부가 그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초기부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집중 수사팀을 편성했고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로 조합원 등을 체포했습니다. 파업 불참으로 피해보는 화물차주는 보호하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했을까? 지난 2000년 의료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 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투쟁 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때 의료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이번에도 파업의 불법성을 가르는 쟁점은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2차 의료 파업 때는 참여율이 20.5%로 낮았던 점과 휴업 결의 내용을 단순히 통지했을 뿐 강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파업 지도부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팀과 경찰 집중수사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에 착수하는 등 대화 없는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완성차를 공장 내 또는 가까운 장소에 임시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공장에서 먼 곳으로 차 한 대씩 개별적으로 운전해서 갖다 놓는 이른바 로드 탁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SUV 차량이 줄지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80km 떨어진 전남 목포 신항으로 수출용 차량 수백 대가 개별 탁송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즘 하루 평균 1,800대가 공장에서 먼 곳으로 옮겨집니다. 기아차가 수출용 차량 누적거리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개별 장거리 이동에 나선 건 보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장성 물류센터 등 공장에서 가까운 임시 적치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주차장도 수출용 차량 3천여 대로 발 디딜 곳 없습니다. 파업 기간에 적치된 물량은 2만여 대에 이르는데 새 차량은 계속 출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000대씩 차가 나와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목포 집에 가게 된 거죠. 처음이에요. 목포 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파업이 있었어도 없었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정부의 승용차 운반용 카캐리어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요청을 검토하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가지고 논의했다는 그 자체가 진짜 개탐스럽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안전과 저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파업이 더 길어지면 역시 공장에서 먼 나주의 활주로 등 완성차를 보관할 다른 장소들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규모 혼란을 낳았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식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일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보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를, 입대나 술, 담배 구매 연령 제한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해왔지만 이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규정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공포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세는 나이보다 최대 2살 더 어려질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이 되고 1살이 될 때까지 개월수로 나이가 표기됩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해 분산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전력 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또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개정안과 서울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수원과 부산에 추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 조직법과 난국관리법 등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쟁점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가벼운 질환으로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다 의료 이용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2,550명. 500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도 500명이 넘었고 17명은 무려 1,000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한 사람당 평균 986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149만 원보다 6.6배나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입니다. 뇌 MRI 검사 등의 일률적 급여화로 과잉 의료가 급증한 것도 큰 부담입니다. 지출이 늘며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올해까지 최근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 1.1%에 2.5배나 됐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년 365일 병원에 가는 과다 의료 이용자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물어내는 금액도 도용액의 5배로 크게 올립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귀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 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분석 등을 분석해서 새는 돈 막은 것은 필수 의료 지원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담이 큰 필수 응급진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가도록 가산율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지역 의료 체계 유지를 도모합니다. 한정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 간 순환 교대 당직 체계를 운영하고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가 빠르게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2차 안전진단, 지금까지는 조건부 재건축 때 필수였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기준 핵심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거환경 가중치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합니다.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류 등이 있을 때만 지자체 요청으로 이뤄지도록 개편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에 활로를 틔워주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 민간진단 기관 실태점검을 병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을 포함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14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줄고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목동이나 노원 등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기존 아파트들, 즉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단지들에는 호재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내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이다. 두 사안을 엮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천만 국민과 이상민 장관 한 사람 중 누가 눈에 보입니까? 민생과 서민 경제보다 어깨 툭 의리지키기가 더욱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선 불복 행위를 중단하여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현안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해임 건의안과 굳이 연계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은 몇몇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 예산을 늘리려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고 자신들의 정액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삭감을 해달라는 거지.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돼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정부와 여당의 손에 달렸다며 여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대받았습니다. 전체 예산에 아마 민주당이 쓸 수 있는 것은 0.5%도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인데 왜 정부 예산을 흔드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언어도단이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자는 여당과 부자 감세라는 야당이 대치하는 등 예산 부수 법안 역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안인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르면 내년 2월 말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룰 전쟁도 막이 올랐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셈법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 말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도부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계획하는 등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당원들의 의견, 또 우리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현재 7대3 비중인 당원 투표 여론조사 당심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민심의 반영 비율입니다.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친윤계 인사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막을 수 있고 당대표 선출에는 당연히 당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은 룰 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목소리가 다 반영이 되는 대표가 되어야 다시 또 비당원 5층의 표를 우리가 총선 때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부는 조만간 당원 개정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경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에 전 정부 국가안보실 실무진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고 이대준 씨 피격과 관련해 보안 유지 지침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연락해 고인 피살과 관련된 첩보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전달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피격된 다음 날인 재작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난 뒤 서 전 실장이 내린 보안 유지 지침이 안보실장을 거쳐 국정원에 전파돼 첩보가 무더기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서 당시 국가안보실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급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장해서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동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면접을 선호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IT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합니다. 손쉬운 신분 위장 기법 가운데 하나는 신분증 조작, 포토샵으로 인물 사진을 바꾸거나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 인증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 대행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면접을 진행할 경우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방식을 선호하는데 화상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엔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전화 면접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합동주의보를 내리면서 언급한 북한 IT 인력들의 신분 위장 수법입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상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북한 IT 인력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수주를 시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벌이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범정부적 차원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운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인데 양 할머니 측은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눈치를 본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운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서운 소식을 접한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서 국무회의 상정 안건은 차관급 회의에서 사전 조율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서운을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할머니 측은 외교부가 일본과 강제동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서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고 지금 한일 간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무슨 변수가 될 거를 우려해서 수여 시기를 늦추거나. 인권위도 예년처럼 대통령 훈장 등 서운을 추진했고 양할머니를 뺀 나머지 대통령 표창과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시상은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뭐따지 포로를 시키려고 하냐고. 원인이 뭐냐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응? 우리한테. 외교부는 지난 7월에도 전범기업 강제집행과 관련한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서 공익에 부합한 제보로 인정한 건데 최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경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행에 대해 2년 동안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선고를 면제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송경희의 행동으로 내사 중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만큼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송경희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재판부께 진심으로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구 선수를 치면은 옐로 카드를 받은 건데 경찰관으로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한 번 옐로 카드 받았다 생각하고. 이처럼 경찰관의 언론 제보에 대한 공익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경찰은 최근에도 언론 제보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0월 31일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작성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진보, 보수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 보도 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한 내부 문건으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청은 정보국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인사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의로운 일이었다면 공익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언론 제보는 공익신고가 아닌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내부 입막음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3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국어가 다소 평이했던 것에 비해 수학은 만점자 수가 지난해 3분의 1로 줄면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수학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2년째인 올해는 수학이 홀로 매우 높은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2점 낮았지만 만점자 수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불수능을 이끌었던 국어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49점에서 134점으로 15점 낮아졌는데 130점대로 내려온 건 5년 만입니다. 고난도로 출제했던 문항들이 난도의 고난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평이하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는 지난해 2점에서 11점으로 확 벌어졌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사실상 수학이 당락을 가를 전망이라 이과생이 인문계열의 대거 지원에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심화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과 성향 학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수학을 잘한 학생이 유리하다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위권 영역에서는 오히려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탐이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올라가 과탐과 균형을 맞췄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이 다소 늘었지만 3등급 이상은 절반을 넘지 못해 중위권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걸로 분석됩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3명으로 재학생이 2명, 졸업생이 1명입니다. 3명 모두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 수험생이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울산 첫 여성 교육감이자 진보 교육감인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오늘 향년 64세로 별세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노 교육감이 점심 때
울산경찰청 주관 6개 주요 기관장 정례협의회에 참석한 뒤 심장마비 증세가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교육감 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인 4월 5일에 치러질 전망입니다. 값싼 호주산 염소로 만든 진액을 국내산 흑염소 진액이라고 속여 판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5년 동안 26톤을 만들어 팔아 8억 원을 넘게 챙겼는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업체가 8곳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판도 없는 컨테이너 건물. 내부의 대형 중탕기에서 염소고기와 한약재가 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 포장기계에 걸린 포장지에는 흑염소 국산이라는 표기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건 호주산 염소고기, 한약재 역시 대부분 값싼 중국산이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업자는 국내산 흑염소의 절반 가격인 호주산 염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이런 식으로 26톤을 만들어 8억 원을 챙겼습니다. 구매자 수가 한 5,700명 이상이 됩니다. 많은 그런 국민들이 이거를 국산으로 알았지만 결국은 이걸 이제 호주산 염소와 그리고 중국 한약재로 만든 걸 알았을 때 상당히 허탈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업체가 만든 제품 홍보 블로그에는 자연 방목해 키운 흑염소라고 소개하며 사진과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팔아 소비자 의심을 지웠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양식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그때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8억 중에 7억이 그때 이후에 판매가 된 거니까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 업체를 적발한 후 비슷한 업체 80여 곳을 추가 조사해 8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 강원도 고성 송지호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대부분이 전어였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즉 용존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관계 당국이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석호인 강원도 고성 송지호. 호숫가를 따라 죽은 전어떼가 길게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 위에도 허옇게 배를 뒤집은 채 죽은 전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대부분 길이 10에서 15cm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준성어들입니다. 고성군청 직원 20여 명이 오전부터 죽은 전어를 수거해보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전어는 수만 마리. 하루 동안 수거한 전어만 25kg짜리 포대 30개에 이릅니다. 전어들이 갈대숲 사이에 저 밖에서 죽은 부분까지 수거하자면 한 시간이 한 3, 4일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어는 지난 6일부터 조금씩 죽기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갑자기 폐사량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어의 입과 아가미가 벌어진 점 등으로 미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부족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퍼져나가요. 산소층이. 하필 이제 그런 층 위에 있다가 얘네들이 밤에 바람이 불면서 뒤집어지니까 당하는 거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분석에 나서는 등 전어 집단 폐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SNS상 말다툼을 이유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조직 간 연쇄 보복 폭력으로 키운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에게 축소 수사까지 요구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에 서서 어딘가 전화 중인 남성. 모퉁이에서 세 사람이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집단 린치를 시작합니다. 뒤엉킨 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던 일당은 이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상에 찍힌 폭력배 모두 전북 군산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두 곳 소속원들입니다. 두 조직이 맨 처음 충돌한 건 지난 8월 말. 먼저 폭행당한 백합관파 조직에서 비조직원 포함 3명을 모아 상대 조직원의 주거지를 기습했습니다.
그러자 그랜드파 조직원 3명이 다시 상대 측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백화점가 조직원이 그랜드파 조직원에 대한 욕설을 SNS상에 게시한 걸 이유로 그랜드파 조직원이 백화점파 조직원을 찾아가 구타하면서 사건이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배 조직원을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고 수사 협조를 대가로 축소 수사를 요구한 간부급 조직원도 붙잡혔습니다. 상습 폭력배 등을 엄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일부 혐의를 빼달라고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14명을 소환해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개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폭력 조직의 행태가 대담해지고 있다며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조금 특별한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3년 전 충북 산속에서 조난된 여중생을 열흘 만에 처음 발견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정찰견 달관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양동훈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개 한 마리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부대원들의 마음이 담긴 목걸이와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 기동대대에서 정찰견으로 일한 군견 달관이 은퇴식입니다. 10년간의 정찰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은퇴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달관이는 지난 2019년 산속에서 실종된 중학생을 열흘 만에 찾아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달관이는 은퇴식이 열리는 날 오전 마지막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달관이도 처음부터 모범 군견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훈련을 받다 도망쳐 우스갯소리로 탈영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붙잡혀 돌아온 뒤로는 어떤 개보다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고 2년 뒤 열린 군견 경연대회에서 보란듯이 최우수상을 입에 물었습니다. 워낙 후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지형 지물에서 나도 냄새를 맡으면서 딱 찾는 그런 거 보고 저도 딱 감명 깊었습니다. 은퇴식에 3년 전 달관이가 기적적으로 발견한 좋은 누리양과 그 가족이 함께 자리가 더 빛났습니다. 온누리는 그때의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로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군견 달관이와 박상진 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관이는 벌써 만으로 10살, 사람으로 환산하면 70에 다다른 고령이 됐습니다. 임무 수행을 30분 이상 할 수 없었고 또 장거리 작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부대원들은 원래 은퇴견이 가야 하는 강원도 춘천 군견훈련소 대신 부대에 남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육군본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보고 싶은 얼굴들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예. 자,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우리 축구 대표팀 어제 금이 환영했는데요. 오늘 자, 대통령 주재 환영 만찬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뭐 봐도 또 보고 싶은 얼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만찬이요? 네. 저는 이게 대통령 되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예, 많은 그런 국민들이 생각도 그러셨을 들고 것 같아요. 동시에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사실은 뭐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한 선수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표현은 네. 뭐 게임에서 뭐 하는 얘기라고 해요. 예. 저는 뭐 게임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걸 보면 이제 실제로 포르투갈전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이길이라고는 정말 거의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게임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1대0으로 뒤지다가 야 2대1로 뒤집을 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뭐 저희가 16강에서 꿈이 멈췄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 불굴의 투지, 꺾이지 예. 않는 정신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 그 큰 위안을 줬고 네.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이 온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어떤 선수가 가장 반가우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요즘 조규성 선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엄청 많죠. 예, 뭐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멀티골을 넣은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외모도 좀 약간 어느 정도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예. 좋더라고요. 또 그 조부를 찾아가서 바로 트로피도 이제 선물하고 이런 예. 모습들 좀 효자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선수라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자랑스럽고 이 선수들이 또 4년 뒤에도 그리고 뭐 꼭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아니더라도 국내 리그 각자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모든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월드컵 경기였는데 뭐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같이 협업해서 넣은 골 아마 국민들이 평생 잊지 못한 그런 골일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환영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한 선수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 이 얘기도 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제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젊음과 이 열정이 안팎으로 어려운 나라와 힘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셨고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로 저희 선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 항상 이 기억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덕담도 오가고 선물도 오갔고요. 손흥민 선수가 대통령에게 주장 완장을 직접 채워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앞서 대통령이 굉장히 부럽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때 특히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네. 근데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과 투혼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했듯이 나도 대통령으로서 리더십과 투혼을 보이겠다 뭐 이런 다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비대위원들 관저에 갔을 때도 저는 뭐 야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2002년에 변호사 시절에 뭐 현장에 가서 몇 군데의 경기를 월드컵을 직접 구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상당한 어떤 그 축구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셨고 그다음에 요한 크라이프를 얘기하면서 펠레처럼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어떤 새로운 신화를 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마 나도 정치인 초년생이지만 요한 크라이프처럼 뭐 원칙대로 가서 내가 꼭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아마 윤 대통령도 매우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곳이요. 장소가 영빈관이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영빈관에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이용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뭐 비워두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인원을 이렇게 같이 뭐 만찬을 하기에는 관전은 좁고 그렇다고 뭐 신라 호텔 뭐 이런데 무슨 다른 호텔에 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빈관을 쓰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전 정권, 현 정권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뭐 필요하면은 다양한 뭐 국가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 베트남 주석과 만찬 행사에서 첫 번째 활용하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행사를 하는 걸 화면을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격식이 있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이 영빈관 활용 문제 좀 더 논의가 될까요? 아니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왜냐면 관저는요 저런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돼요. 제가 가봤더니 거기 한 30명 들어가면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아 그때 비대위원 할 때 갔었잖아요. 모임했을 때 갔었는데 근데 저렇게 예를 들면 그
대통령 하시다 보면은 미화원도 부르시고 그다음에 네. 무슨 어떤 직능단체 대표들도 부르면 단체로 부를 예, 때도 단체로 있으니까요. 오잖아요. 그럼 예. 그럼 뭐 100명, 200명, 심지어 300명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다 뭐 호텔 가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 장소에 가서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대신에 그 다른 장소는 다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낮에는 그런 데 가서 다 구경도 하시고 또 저녁에는 또 저렇게 그 무슨 외빈을 초청을 하든가 했을 때 행사를 하고 그럼 뭐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일부에서 뭐 역술인이 그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무슨 큰일이 난다. 그래서 뭐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네. 지금 보셨잖아요. 저기 저렇게 다 부부가 들어가셔서 저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역술인의 말을 들어서 청와대를 나온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영빈관 지금 두 번째 활용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앞으로도 지금 모습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활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분기점이 좀 마련된 걸까요? 자, 그동안 안전운임제 이 정부가 3년 연장하자 이런 안을 냈었고요. 화물연대 이번 파업 들어가면서는 이거 연구 보장해달라 얘기했고 민주당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3년 연장안을 전격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제 정부와 이제 화물연대 측의 어떤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당초에는 왜냐하면 3년 연장을 했을 경우에 3년 뒤에 또 이런 갈등이 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안전운임제라는 게 일종의 이제 뭐 최저임금제처럼 뭐 노측 사측 그리고 이제 뭐 중립적인 위원들이 들어가지만은 상당히 이제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틀 안에서 해결을 하자 이게 이제 네. 민주당의 생각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파업의 어떤 국가적 손해도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갈등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3년 안에 일단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온 건데 정부는 뭐 그럴 뭐 타협을 할 협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3년 안도 원점에서 다시 지금 재검토다. 예. 그거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파업을 일단 풀고 들어오면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라면은 그러니까 갈등의 최종 조정자, 중재자인 정부가 정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네. 좀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한 발을 후퇴한 건데 지금 뭐 정부도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 손실도 있고 그리고 파업 동력도 좀 약화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두루두루 작용했을까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예. 사실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 보면서 야 정말 굉장히 좀 얄밉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방송 표현으로는 죄송하지만 네, 어떤 이유에서 아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갑자기 들고 나서는 것 처음에 정부가 3년 연장 일몰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 6개월 만에 또 파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네. 지나고 난 다음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경제를 생각해서 일몰제를 3년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영구적으로 해야 되고 품목도 예. 확대해야 된다고 그 민노총하고 똑같은 얘기 화물연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강경 대응을 계속하는데 국민적 분노가 올라가면서 파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갈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본인의 행위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간에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화물연대가 됐든 민노총이 됐든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안 들어주면 무조건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여의치 않으면 그럼 그거 다시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래도 그럼 여기서 무슨 교훈을 민주당이 얻어요? 끝까지 고집을 안 하고 정부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누가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민주당이 예. 정부안을 뒤늦게나마 좀 받았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그렇긴 현재는 한데요. 정부와 그리고 화물연대 그리고 네. 민노총의 시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 사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 건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갑자기 거기다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그거는 이 사태가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이 파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손실도 엄청 났어요. 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도 없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 화물연대 긴급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파업을 철회하게 되면 원래 정부가 제시했었던 3년 그 연장 안전운임제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또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저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예.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그 만약에 파업을 파하면 그때부터 네.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7,700명 정도에 되는 차주가 2만 몇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대인가 뭐 이런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임대를 줘서 수입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라든가 화물노조에서는 뭐 평균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200만 원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500 몇만 원이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각에서는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잠을 1시간씩 자면서 운전을 한다 이런 보도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마당에 실질적으로 그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가 예. 근무 조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인들은 굉장히 우리는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 화물차 번호판 이것이 뭐 수천만 원의 프레임이 얹혀져서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뭐 분명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정확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이게 그냥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냥 선물 주듯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개인 차주들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화물연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파업을 계속 할지 아닐지 이제 논의를 할 텐데요.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아요. 네. 제가 봐도. 그리고 어쨌든 화물연대 측에서 어떤 뭐 운송 거부, 파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어려운데 이게 당신들이 이제 뭐 안전 운행을 위해서 조금 이런 거를 하는 명분이 있다지만 이런 거는 조금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이렇게 우리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과정을 알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1차 파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몰제를 연장을 하고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7월 달에 민주당이 그러면 이건 합의가 됐으니까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미 7월 달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요. 왜냐하면 그 화물연대와 정부 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몰제를 없애고 이제 제도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얘기들, 예를 들면 위험물질,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뭐 곡물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시멘트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인데 이게 전체의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운임제 적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법안에 발의를 했어요. 당연히 그런 정부 여당이 협의도 하고 합의도 지킬 줄 알았죠. 근데 안 지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화물연대랑 TF 만나서 안전운임제를 없애야 되겠다. 화물연대한테 이런 걸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10월 22일 날 파업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대화도 안 해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파업을 하니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불법입니까? 업무 개시 명령 6일 만에 때려요. 그러니까 1차 협상을 10월 28일 날 했고 29일 날 업무 개시 명령 때리고 30일 날 2차 협상하는데 이게 협상이 되겠나요? 그러니까 시당초 약속을 지킬 마음도 협상하는 생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나름의 중재안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또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네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3조 원의 뭐 손해가 났다고 하면 이게 정말 정부 여당의 책임이 없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정말
정말로. 네.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법과 원칙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돈 더 버는 분도 있고 못 버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은 그분들의 근로 조건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중구조 지금 5단계 지입구조로 지금 계속 중간에서 착취당하는 게 이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네. 법과 원칙 얘기를 하면서 뭐 불순한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 책임도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정부는 계속 업무 개시 명령도 지금 추가로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복귀를 해야 그다음 또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계속 이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이 좀 너무 강경일변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또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지금까지 87년 그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서 이제 노조가 생겨났잖아요. 그런 노조들이 합법화되고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한 1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한 60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의 한노총을 누르고 지배적인 노조가 된 것이 사실인데 그 민노총이 시위할 때마다 내세우는 구호들을 한번 보세요. 뭐 한미동맹 뭐 철회하라, 그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하자, 민족 자주 실현하자. 도저히 이게 경제 하여튼 이게 왜 이런 구호를 내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선가는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안전운임제도 그 우리가 편의점 점주가 그 장사가 잘 안 되셔갖고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뭘 주지는 않아요. 이 차주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이건 운전이니까 다른 그렇죠. 사람 사고가 나면 죽거나 이렇게 되니까 안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것들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는요, 1차 파업을 했을 때 양보를 했다가 6개월 만에 2차 파업을 하니까 16명의 차주들을 구속시키면서 그 백기 들고 나오게 해서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지금 업무 복귀 명령이란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안전운임제가 없었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업무 복귀 명령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당일 때 만든 법에 대해서 그걸 포괄적이라느니 아니면 반헌법적이라느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민주당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어폐가 있는 거죠. 네. 김준일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도 맞고 강력하게 그때 대응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저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또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거지만 이들의 주장이 다 틀린 거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유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거를 면허 제도를 좀 더 뭐 강화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이니까 숫자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물연대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그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럼 태도와 어떤 접근 방식이 있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릎 꿇어라 지금. 무조건 들어와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협상 아예 원점에서 아예 또 재검토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선업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때. 근데 진압을 했잖아요. 지금 조선업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압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에서 사람을 써온다고 하고 지금 납품 단가도 길도 못 맞춘다고 수주한 배. 그러니까 정부는 길게 봐야 됩니다. 눈앞에 무슨 승리를 이런 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매우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관련해서 어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헌법도 무시하죠. 왜냐하면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다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냥 아무런 그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대한 답변이냐면 윤이 화물연대 그 파업 사태를 북한 핵 위협에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한 아마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저분 네, 웃으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무런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고민정 의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입에서 나오면 그냥 다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저분 국회의원 아니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된 그런 투표에 의해서 뽑힌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자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면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네.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사회적인 위협의 존재니까 저분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마 저도 고민정 의원이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저분에게 드는 겁니다. 그런 논리적 귀결이 자기가 한 얘기에 논리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정말 생각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저분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아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 뽑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도 헌법 체계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국민 밉상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한다 이런 비꼬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김준일 대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개개인의 개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기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셌죠 사실. 이제 뭐 대통령의 사회적 위협까지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뭐 논리적 비약을 뭐 제거를 해야 된다까지 가는 거 아니냐 논리적 비약을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그런 국민정 의원이 뭐 그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뒤에 한 말들이 그러면 정말 틀린 얘기냐 뭐 요 발언은 셌지만 노동 3법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뭐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행령 통치를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 표현의 수위는 셌지만 만은 야당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저는 뭐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비판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정치적 이제 지금 강대강 경색 국면에서 이런 발언들의 수위 뭐 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노동상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업을 해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업무 복귀 명령서를 다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사정권 같으면 다 들어가서 그냥 잡아갔을 거예요. 업무 복귀 명령서를 다 사인을 받고서 한 다음에 그 일정이 지나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통보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헌법을 무시합니까? 뭐가 노동상권을 무시합니까? 아니 저건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전 고민정 의원 저 얘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내에서 아마 이 발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 보고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거겠죠?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매우 유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이제 언제 이거를 다시 뭐 지금 이 내일을 놓치면 언제 이거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11월 30일에 제가 발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벌써 이제 7일 8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하든지 뭐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이제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벌써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이런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을 동력으로 삼아서 조금 여론의 관심도 좀 다시 환기시키고 그리고 뭐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해임 건의안이 정당하다라는 게 더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찬반이 그 비율이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뭐 할 만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임 건의안 통과가 돼도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거는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를 다시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렇게는 안 될 거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해임안과 예산안은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이제 큰 상황에서 예산안과 좀 별개로 접근하는 어떤 투트랙 접근 이걸 좀 수용할 가능성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습니까? 아니 글쎄요, 그건 원내대표단이 결정할 문제겠죠. 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제가 뭐 여기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아니 분위기는 격앙돼 있죠.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를 해놓고서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도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가장 물어야 될 장관을 비워버리고 누구한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해임안을 내겠다는 얘기를 계속 흘리면서 한쪽에서는 탄핵안을 내겠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탄핵안이야 해임안이야 이걸 가지고서 뭐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쟁화시켜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그 고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냐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진실규명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진실규명의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 기회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짧게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하고 국민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2월 4일부터 6일까지 1,030명 성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55.8%, 반대가 34.2%예요. 요 반대하는 게 딱 대통령 지지율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무리한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정부에서 지금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국정조사 이전에 뭐 그게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왔던 이런 상황들에 빗대어 본다라면은 정부 여당이 너무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책임 안 지려고 한다라는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무리한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여론조사는요. 예를 들면 계속 변하거든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가 계속 변하고요. 아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또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정치는 여론 정치인 거고 여론을 반영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을 근거로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논리적인 정합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안 협상도 결국 정기국회 시야를 또 넘길 것 같아서 국민들 걱정도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 내부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당권 주자들 최근 움직임 매우 활발합니다. 당권 주자 몇 분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들으시고 공통 분모가 뭔지 좀 찾아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시로 뭐 전화 드리면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상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사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윤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분류이고 그건 오히려 제가 당대표 당선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 아닌가.
대통령께 뵙자고는 대통령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관제 이렇게 뵙자 하면은 그래 와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의원님 그럼 조만간 가실 계획이세요? 솔직하게 네. 뭐 대통령하고 참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윤심을 파는 듯한 그런 행위를 절대로 안 한다. 제가 대통령 아무리 만나도 언론 플레이 안 하고 관절 갔다 온 분들이 너도 나도 네. 자기 정치한다고 해서 윤심을 팔고 있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지금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기현 의원은 콜백도 주신다. 안철수 의원은 내가 연대 보증인이다 지금 얘기했는데 공통분모 찾아보면 뭐 윤심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근데 좀 약간 좀 민망하긴 합니다. 네. 발언들이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이렇게 대통령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사실 이제 이번 총선은 어차피 그 전면에 나서는 게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저 대통령 당선된 지 이제 2년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고 아직까지도 힘이 펄펄 살아있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앞세워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니까 뭐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도 너나 없이 이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네. 그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약간 표현 자체가 뭐 저는 콜백을 주세요. 저는 윤심 팔면서 안 해요 하면서 사실상은 그것도 윤심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서 네.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되지만 글쎄요. 글쎄 좀 민망하다. 이제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거 아니에요. 예. 또 여기 나오지 않으신 분들 다른 네. 후보들은 네. 당분간 뭐 저런 사태는 계속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최근에는 관저를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 이게 기준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표리부동이 참 놀랐습니다. 무슨 그쪽으로,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맨날 개입하세요. 옛날 이를테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문자부터 해가지고 관저에 지금 윤핵관들 4인방 불러서 만찬하고 당대표 주자들 김기현 후보 의원 불러서 한 다음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 부르겠다. 근데 중진 4선, 5선 정도 되는 분들은 부르는 게 아니라 모셔서 경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 총재를 내려놓은 이후에 당청 분리, 당정 분리가 된 이후에는 이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당대표 면접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권 초기니까 이렇게 좀 대통령의 힘이 면접을 강한 하겠다고는 안 했죠. 사실상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석이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다 윤심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박심팔이 이제 박근혜 마음이 나에게 있다, 찐박이다, 찐찐박이다 뭐 이런 거 서로 싸웠던 그게 딱 이제 떠올리는데 결국은 이제 총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대표 되시는 분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윤심을 등에 업고 됐는데 계속 윤심만 믿고 가다가는 총선 망할 것 같으면은 이제 차별화 이렇게 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레이저를 쏘실지 어쩌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다 아실 테고 조금 적당히 좀 거리를 두면서 사실은 긴장 관계도 있고 협력할 건 협력은 하지만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이런 게 좀 여당 대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 이제 해석을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취재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역대 대통령 여야를 갈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집권 중에서 이루어지는 총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최대한 곤두세웠고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이루어지는 당대표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서로 모두 내가 대통령과 가깝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게 현실이었고 그게 어느 정권 무슨 여당 야당 따로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좀 더 세련되게 하느냐, 누가 좀 더 그것을 이렇게 거칠게 해서 사람들의 지적을 받느냐 그런 차이 정도일 겁니다. 앞서 저희가 들은 녹취는 좀 세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제가 하고요. 그런 얘기했다면 저보다 정치 경험도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좀 불경스러운 얘기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하고 싶은 주장이 있으신 거니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 쪽으로 넘어가면 민주당 한동훈 장관과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10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당한 김의겸 의원. 자, 일각에서 술자리 의혹 제기가 섣불렀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모시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발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술자리 의혹의 팩트 체크가 부족한 건 아니었느냐 이게 진행자 질문이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 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그 YTN 라디오에 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제 앞 코너가 이제 김의겸 의원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뵙고 잠깐 인사도 드렸어요. 근데 하여간 힘은 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예, 여러모로 조금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이런 요 발언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와 팩트 체크가 직접적인 관련이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이거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전체적인 정황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지금 다 정리가 네. 되는 상황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사실은 사과와 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게 좀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좀 아쉽다. 대응이 좀 아쉽다. 아쉽다라는 부분은 예. 있지만은 단 뭐 좀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장관이 민사 고소는 모르겠는데 형사 고소를 하는 거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사, 뭐 경찰 등등이 정말 충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웬만하면 형사 고소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심하다. 그냥 민사로 해결하십시오. 형사는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의겸 의원은 제보자가 있었으니까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변인직 유지하는데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의겸 의원은 그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총명함이 떨어졌나 싶은데 아까 자기가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무슨 전두환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전두환 때 같으면은 김의겸 의원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잡아갔겠죠, 군사정권이. 어떤 식으로 구속시키든지 뭘 어디다 데려다가 뭐 두드려 팼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논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술자리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답이 아니 지금은 계엄령 상태고 한동훈이 계엄사령관이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지금은 싸움 벌이고 있는 중이고 제가 우리 적군이니까 팩트든 뭐든 간에 이거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나는 쟤를 공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팩트가 없이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계엄사령관이고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결국은. 네. 이분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것이긴 한데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본인이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한 거다라면 위법성 조각이 손톱만큼이라도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가짜 뉴스라는 걸 내가 알았다 한들 그 사람이 지금 계엄사령관이니까 내가 공격을 해야지.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팩트 체크를 한 번씩 하는 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자 오늘 또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베트남 주석이 왔을 때 상춘제에서 차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슬리퍼를 신는 걸 지적을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이 상춘제에서 국내외 그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때 슬리퍼만 안 신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차담회 할 때도 슬리퍼를 착용했더라고요. 예, 뭐 좀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네. 지엽적인 거고 저거는 이제 부적절한데 다만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어떤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야. 뭐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뭐 권리당원 중에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를 엄청나게 뭐 야당을 비판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공식 제기한 건 아니죠. 예, 왜 그래 민주당에서도 선을 그었어요.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좀 피곤하겠다. 하나하나 이렇게 시비 거는 거 그런
그런데 이제 다음 비호감도가 높을 때 이제 어떻게 좀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네. 이제 뭐 한국민들의 입국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저 베트남 주석한테 건의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문제에 있어서 여사께서 직접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 정상한테 건의를 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는 차라리 그 문제는 조금 논의의 네.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한 네, 말씀만 보태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타국 주석과의 만남에 슬리퍼 신고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냐. 슬리퍼 신는 건 다 신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리 꼬는 것들에 대해서 여성은 다리 꼬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식 페미니즘이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특파원 할 때 외국에서 보면요 여성들은 일부러 다리를 꼬아요. 왜냐면 치마를 입거나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앉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리를 꼬고 앉아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고 그래서 누구 뭐 다른 그 국가 주석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지금 진보의 가치에 맞는 건지 그거를 지금 지지자들 모임 그 민주당의 그 지지자 모임이잖아요 거기가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도대체 이 당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시 그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어제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한동훈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려면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떳떳한 모습이고 보편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무인이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언론에 내놓고 수사지휘를 한 거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네. 자,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어제 소환을 했었는데,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윤건희 의원 지금 대놓고 수사지휘하는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수사지휘하는 겁니까? 원론적인 얘기예요. 아니 당연히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는 거죠. 그걸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수사지휘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윤건영 의원 주장하기를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얘기하라. 전형적인 논리 비약의 오류입니다. 지금 질문이 이쪽으로 나왔는데 엉뚱한 얘기 들이대면서 그걸로 사람들 시선을 호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화물연대가 지금 긴급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내일 그 조합원 투표로 자, 파업 여부,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제안했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이제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화물연대에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업 철회 여부 내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겠다. 자,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또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자, 김준일 대표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자, 뭐 윤건영 의원 비판 목소리 들으셨고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와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런 얘기를 어제 오늘 좀 했습니다. 나는 나가서 소환 조사를 받는 게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 소환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소환한다고 해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 뭐 이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수사하라 이런 기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 보고를 받았다 책임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검찰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 소환 조사 안 하려고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노무현 수사 트라우마, 뭐 역풍 이런 거를 좀 우려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뭐 이견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검찰이 지금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장관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유리할 때는 어떨 때는 뭐 국무위원이 됐다가 어떨 때는 정치인처럼 말씀하세요. 보통은 이런 사안에 법무장한테 물어보면은 뭐 수사 중인 사안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원래 공식 답변인데 할 얘기 다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 마치 수사에 저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려면 빨리 여의도 빨리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가셔라.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대표팀 벤투호를 청와대 만찬에 초청해 우리 국민에게는 여러분이 우승팀이다 이러면서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명예완장을 선물 받고 대한민국 호 선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다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월드컵 16강 진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귀국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대표팀 벤투호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의 선수들과 한 명씩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묻고 특급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확정한 감격의 포르투갈전 때 찾던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 팔에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호를 잘 이끌어달라는 뜻을 담은 캡틴의 깜짝 선물입니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제가 어떤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 되는 대한민국 문구 앞에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 모습에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국민에겐 여러분이 우승팀이라고 말하면서는 감격에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나라와 힘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셨고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초대와 응원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더 빛나는 활약을 약속했습니다. Estar num país que me acolheu a mim como à minha equipa técnica de uma forma extraordinária e a eles o meu muito obrigado também.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손흥민과 막내 이강인 선수에게 사인볼과 유니폼을 선물 받고서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만찬 이후 국가대표라는 책임감으로 국민 응원에 보답해준 것에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준 대표팀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배출한 깜짝 스타 조규성 아리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럽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유럽 무대 진출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16강 태극전사 중에서 손흥민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카타르가 낳은 깜짝 스타 조규성이었습니다. 돌풍의 중심에 있는 조규성은 대회 전 2만 명이던 SNS 팔로워 수가 269만으로 100배를 훌쩍 넘어섰고 광고 시장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좀 제가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 매체 풋볼 365가 뽑은 이번 월드컵에서 몸값이 급상승하게 될 11명의 선수에도 당당히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규성의 이적료가 140만 유로,
약 19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전에서 단 3분 동안 폭풍처럼 몰아넣은 헤더 2골이 조규성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고 이미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 스페인 발렌시아, 튀르키예의 페네르바흐체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구단들이 조규성에게 관심 있는 구단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속 구단 전북도 가능한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시즌 조규성의 유럽 무대 진출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리그나 팀은 돈보다는 조규성이 1순위로 꼽은 선발로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토트넘의 손흥민이 2022년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 1위에 뽑혔습니다. 한국갤럽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3세 이상 1,771명에게 올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를 물은 결과 손흥민이 86.2%의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 설문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김연경이 2위,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이 3위를 차지했고 축구의 이강인과 김민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지난 2010년 착공한 지 12년 만에 전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5년 정도 늦게 가동에 들어간 건데 올겨울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울진 바닷가에 지어진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비롯해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룬 첫 번째 한국형 원전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은 40% 높이고 수명은 60년으로 늘렸으며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건물의 벽이나 벽체나 이런 것들이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내진에 대한 설계인데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했다고. 신한울 1호기는 애초 2017년 4월에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류 속에 경주 지진 등이 겹치며 일정이 미뤄져 2020년에야 완공돼 지난해 시운전이 허가됐습니다. 신한울 1호기 바로 옆에는 2호기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2호기는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핵연료가 장전되고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한울 1, 2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췄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원자로 내부에 수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해 폭발 위험을 줄였고 비상사태 시 외부에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도 시공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 그 사용후 연료 저장조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용후 연료 저장조에 물이 이렇게 보일링이 일어난, 그러니까 끓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로도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고. 신한울 1호기의 전기 생산은 최악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원자력보다 4배나 비싼 LNG의 비중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 현재 26%대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3%로 높일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이른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가능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올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면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영업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단기 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일부 성분은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롤로메틸 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 이소치아졸리논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실험용 쥐코에 노출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클롤로메틸 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 이소치아졸리논의 폐 손상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바디캠 등 현장 소방 영상이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참사 당일 현장 영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자료는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밤 11시 6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47분까지 1시간 40여 분 분량 바디캠과 함께 구급차 이송 당시 CCTV, 이태원 119 안전센터 CCTV 등 모두 35기가바트 분량입니다. 국정조사특위는 해당 영상을 분석해 참사 당일 소방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에 수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다른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 수사의 속도를 내기보다는 피의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 소속 직원만 참고인으로 부른 특별수사본부.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만큼 수사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이 전 서장이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특수본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를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리 구성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이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전 서장을 구속하는데 사실상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입건자 21명 가운데 16명에게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탓에 이 전 서장의 구속 시도가 재차 불발되면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오다 이 전 서장의 영장이 기각된 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이번 주를 넘겨 신청할 거란 전망이 현실이 되면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수사 일정도 줄줄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 속에서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하는 특수본은 한동안 수사의 속도를 내기보다는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출퇴근길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탑승 시위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위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전장현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열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는 방식의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85만 개 늘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자리는 2,558만 개로 1년 전보다 85만 개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와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많이 늘었지만 숙박 음식점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통계 작성 뒤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나이별로는 60살 이상 일자리가 47만 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19살 이하 일자리는 1만 개 줄었고 30대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예보를 잘 확인하셔야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는 종일,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북과 호남 지방에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지는 못하겠는데요. 특히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방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세종 영하 1도, 여수는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춘천 8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밤늦게 호남 서부에 비가,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이후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